작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저는 경남 진주의 한 병원에서 여동생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TV가 전두환 씨 향년 90세 사망, 국립묘지 대상 아니야 라는 자막과 함께 서거 소식을 전하자 병실의 아주머님 한 분이 음성을 높였습니다. 저런 놈은 당장 때려 죽여야 해. 그러자 병실의 다른 아주머니 두 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때려 죽여야 돼.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두환, 이하 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두환은 죽고 나서까지 동양 아주머니들로부터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혐오증이 지역차를 넘어 우리 국민의 정신 속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병실 아주머니들은 전두환을 만나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회고록을 읽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전두환 혐오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당연히 다른 누군가에 의해 심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학살자 전두환 반성 없이 죽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내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한 뒤 고문과 압제로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자 전두환이 23일 사망했다. 국민은 지난 40여 년 동안 수없이 사죄의 기회를 줬지만 거짓과 핑계로 일관했던 그는 죽는 날까지 한마디 사과도 참회도 없었다. 그렇다면 병실 아주머니들의 막말은 정당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또한 비슷했습니다. 전두환 연희동 자택서 사망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철원 통치 8년은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 통치, 인권 탄압이 이어진 시기였다. 그는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 기반을 잡은 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며 집권했다. 80년의 민주화 바람은 그의 등장으로 싹이 꺾였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의 치적 몇 가지를 덧붙이고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출발점이 바로 전두환의 집권 과정이라면서 5.18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떠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마지막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고는 어두웠던 역사의 기억도 그와 함께 떠나보냈으면 한다고 합니다. 전두환을 한국 현대사 최고의 악마로 낙인 찍어놓고는 미워하지 말자, 과거지사로 돌리자고 하니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병만 주고는 그냥 모른 체 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늘 찬반양론이 분분하기 마련인데 유독 전두환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부정적 평가 일변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 없었습니다. 당사자의 항변은 완전 무시합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악마로 찍어놓고는 사과를 요구하고 심지어 조리돌림까지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고 정치폭력입니다. 전두환은 정말로 학살자이고 악마였을까? 스탈린이나 모택동 혹은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한 악마였을까요? 전두환은 공산국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 국력 차이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최종 승리를 이끌어낸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은 11.6 이후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시대가 살기 좋았다고 기억합니다. 물가가 안정된 당군 일의 최대의 호황기였습니다. 사회는 개방적이면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경 세력과 일부 야권 정치인들 외에 부자유를 느낀 사람은 없었습니다. 8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 느낀 역사적 진실은 전두환을 악마로 보는 전두환 혐오증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50 때 살기 좋았다고 말하는 우파까지도 전두환에 대해 비난을 합니다. 집권 과정과 광주 사태에 대한 의혹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법정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2017년에는 회고록을 출판하여 그 해명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12.12는 군권 장악을 위한 반란이 아니고 합법적 수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5.18 계엄 확대는 국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가 아니고 전국 규모의 봉기를 막고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광주에는 계엄군 투입이 불가피했지만 전두환은 계엄군 지휘 계통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의 해명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두환의 해명을 근거 없는 자기 변명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을 읽어보면 알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전두환의 회고록에 바탕을 두고 군인 전두환의 진면모부터 밝히고자 합니다. 그가 군인이라는 사실은 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주역은 군인과 기업인이었습니다. 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의 최대 갈등 구도는 학생 대 군인의 대결 구도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는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지향하는 학생 지식인들의 좌파적 성향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군인 대통령의 우파적 성향과 날카롭게 대결했습니다. 학생들의 좌파적 성향은 결국은 반대한민국, 심지어 친북한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극단화시켜서 뒤섞으면 뭐가 되느냐? 주체사상이 됩니다. 우파 중산층 국민이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좌파적 성향을 막고 대한민국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향하게 만든 주역은 두 군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전두환과 50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는 우리 모두의 자서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한마디쯤은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의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2. 군인 죽음 조국. 전두환은 철저한 군인이다. 전두환은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전두환 이해의 키포인트입니다. 군인은 늘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전두환은 말합니다. 국가는 필요할 때 군인에게 목숨을 요구한다. 그것은 군인의 명예이고 동시에 군인의 영광이다. 그는 육사생소 시절부터 평생 멸사돌진, 죽어도 앞으로 나간다. 이런 정신을 지닌 군인으로 살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두환은 출근할 때 부인에게 나 다녀오리다 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임지로 가는 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고 전두환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근 인사는 늘 나 가요 였습니다. 전두환이 가장 좋아했던 부대는 공수부대였습니다. 전두환의 말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듯한 낙하훈련에 매력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군인, 죽음, 조국 이 세 단어가 전두환 이해의 키워드입니다. 공수부대에 근무할 때는 늘 부하들보다 먼저 낙하했습니다. 별을 달고 공수특전 단장이 된 다음에도 그는 1호기에서 제일 먼저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낙하훈련이 있는 날에는 부인의 경대위에 신분증을 두고 출근했습니다. 이건 전두환 본인의 말입니다. 위험한 낙하훈련에 임하면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몸짓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전두환은 1952년 200명 정원의 4년제 육사 1기, 전체로 보면 11기입니다. 여기 입시에서 예비 합격자
28명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육사는 미국 웨스트 포인트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 자유민주군대의 장교를 양성했습니다. 전두환은 말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및 평등이 존중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자유민주주의적 문화를 익힐 수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육사 11기 이후 엘리트 장교들은 일본군 출신 선배들과 달랐습니다. 전두환은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와 독서, 훈련과 운동에 몰두하는 가운데 결사의 애국심, 결사의 책임의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을 배웠습니다. 이런 신념이 그의 평생을 지배합니다. 11.6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은 생도 시절 체득한 군인 정신의 행동화였습니다. 전두환은 뭘 하건 제가 보기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위 또한 군인의 위국 헌신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5공화국이 출범할 때에도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이었고 6.29 선언도 나 스스로를 희생했기 때문에 국민을 감동시키고 성공할 수 있었다. 5.16 이전 육사 출신 장교들은 모이면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자 서울물리대 학군당 교관 육군대위 전두환은 곧바로 생면부지의 박정희 장군을 찾아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육사 생도의 시가 행진을 이끌어내어 목숨을 건 혁명 주체 세력에게 당신들의 선택은 옳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멸사 돌진에 군인 정신이 그를 적극적 행동으로 내몰았습니다. 전두환은 5.16 혁명 첫날 박정희를 만났고 11.6 당시에는 시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시작과 끝에 전두환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을 후화평 이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국회의원이 되라는 박정희의 권유를 뿌리치고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전두환은 군인의 길을 계속 걷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군인이고 싶어 했던 전두환이 정치권으로 끌려 나오는 계기는 11.6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1.6 불과 6개월 전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시해되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시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음으로써 12.12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2.12는 그의 생각이나 소망과 관계없이 그를 정치적 중심인물로 부각시키는 계기였습니다. 어떤 인물이건 목숨 걸고 완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전두환에게 수사의 임무가 주어지자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 운명임은 물론이고 국가적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회고록 서문에는 이런 결의에 찬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국가의 운명을 마주해야 됐다. 이 말은 사실은 보안사령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진행을 시류와 대세에 맡겨둘 수만은 없었다. 나는 청년 시절 조국 수호를 위해 군문에 뛰어들던 때의 초심을 되새겼다. 대의를 살펴 판단했고 내 삶의 신조가 가리키는 대로 결심했고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행동했다. 12.12였다. 그 일은 나의 주저없는 선택이었고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철저한 군인이 아니었다면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성화 측과 적당히 타협하고 12.12까지 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마 필식을 했을 것입니다. 실패할 경우 반란자가 되어 패가 망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 전두환 집안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거사하기 전날 4명의 자식들과 마지막일 수도 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임무를 비겁하게 포기할 수 없다. 소신을 지킨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님을 잘 모시도록 해라. 전두환에게는 자신보다도 자신의 가족보다도 국가의 운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달걀로 바위치는 격이라며 남편을 말렸지만 대학생이었던 장남 전제국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지지했습니다. 12.12의 경과는 스릴 넘치는 한편의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의 주인공 전두환은 수사 임무 완수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좌와 우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 편에 선 정성화 계열의 군인들은 어차피 반박정희 노선을 걷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민주화를 외치는 좌파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군사 반란이냐 아니냐는 하는 법적인 논란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법의 차원을 월등히 초월합니다. 12.12는 전두환이 철저한 군인답게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권 야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12.12 당시 나에게 정권 장악의 의도가 있었다면 못할 이유도 없었다고 뒷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대권을 잡을 힘은 있었지만 대권 야욕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대권 야욕에 불타던 삼김씨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위치에 있건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죽음, 조국 이 세 단어를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전두환을 대권 야욕에 가득 찬 정치꾼으로 몰아가는 한간의 통솔에 자신도 모르게 굴복하게 됩니다. 3. 학생 대 군인의 대결 구도와 체제 위기의 심화. 전두환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12.65를 겪고 12.12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두환이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된다는 꿈조차 꾼 적이 없고 더욱이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한 일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운명처럼 찾아왔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 변명일까요? 군인, 죽음, 조국 이 세 단어를 상기하기 바랍니다. 80년 최규하 정부를 떠받치는 내기동은 신현학 국무총리, 이희성 계엄사령관, 최광수 비서실장,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지위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쯤부터 전두환이 최고 실세라는 소문이 한간에 파다했습니다. 그해 4월 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된 것도 소문을 증폭시키는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12.12로 군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중망을 한 몸에 받고도 있었으니 저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두환에게는 대권 야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에겐 최규하 대통령과 이기성 계엄사령관을 잘 보필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자신의 정언이고 또한 이순자 여사의 정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사자들의 정언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박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정언이 맞는지 여부는 입증할 방법이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 죽음, 조국 이 세 단을 상기해보면 위국 헌신 1년뿐이었다는 제 추측이 맞지 싶습니다. 전두환은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심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런 마음은 엄청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도, 그리고 겁 없이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모두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권 야욕과 같은 사심이 있다면 마음이 흐려져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신혼 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남편으로부터 군인은 국가가 요청하면 언제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신부님으로 출근한 남편이 퇴근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을 부인에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전두환은 매일 죽음을 각오하면서 사는 군인의 삶에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이순자 여사는 연세대 외국어 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다가 외국어대 영어과 편입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의 고배를 마십니다. 실망감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남편이 최고 실세라는 소문과 안 어울리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반복은 4월 들어 학생 시위가 격렬해진 연세대 교정에서 유신괴수 전두환이라 쓰인 거대한 현수막과 전두환 화형식을 보면서 깨어져 버립니다. 이 여사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신체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한 최 대통령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남편이 왜 유신괴수인지, 국가를 위해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왜 화형식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평생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여사가 알고 있는 철저한 애국군인 전두환과 학생들이 알고 있는 유신괴수 전두환 사이에는 해소 불가능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여사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 모순은 5.16 이후 한국 사회를 긴장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학생 대 군인의 대결 구도에서 유리하는 바로 그 모순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모순은 농민과 지주의 모순도 아니고 자본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도 아닌 군인과 학생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어떤 사회과학자들도 어떤 역사학자들도 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 대 군인의 대결 구도, 이 말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학원을 신성하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이 왜 신성합니까? 학생을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슨 천사 같은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학생이 정말 그렇습니까? 학생이 정말 이해관계를 초월했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눈치 보면서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박정희는 집권기간 내내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시위가 없었다면 10월 유신과 같은 정치적 낭비는 저는 없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생례적으로 학생들이 그토록 정오했던 박정희, 이 박정희는 생례적으로 특권층을 싫어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고 싶어 했던 소박하고 인정 많은 농촌 빈민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정권은 대기업을 앞세워 경제개발에 매진했지만 노동자와 농민이 경제개발의 최종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는 버린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전두환 역시 박정희처럼 소탈한 성품의 농촌 빈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유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두환도 버린 적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 시대를 살았던 기업가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완전히 둘로 나뉘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은 학생 지식인들은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를 날카롭게 둘로 나눈 다음에 빈자와 약자 편을 들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둘로 날카롭게 나눈 다음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60년대, 70년대 명백했습니다. 좌파 학생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였습니다. 반공을 의식해서 민중주의란 말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학생 지식인들은 식민지와 분단 탓에 민족주의를 유별나게 선호를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일제시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좌파 학생 지식인들이 추종해왔던 양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시대가 흐를수록 증오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는 60년대보다 70년대 더 강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쓴 시국선언문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80년대 가면 더 심해집니다. 학생 지식인들에 맞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해온 세력은 군부, 여기서 군부라고 하는 것은 두 군인 대통령과 그들을 지지하는 장교들을 가리킵니다. 군부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주의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인들은 대개 탈이념적 방관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부도 민족주의적이었지만 군부의 민족주의는 좌파의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50년대 이래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력 있는 두 집단은 군대와 학생이었습니다. 대체로 봐서 학생은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옹호하고 군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학생 대 군인의 대결 구도는 60, 70, 8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좌우 대결 구도였습니다. 이런 대결 구도의 사회 정치적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근본에는 현실보다 책을 더 중시하는 학생의 이상주의와 책보다 현실을 더 중시하는 군인의 현실주의 간의 대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결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류 문명사 어디에나 발견되는 문무의 대립구도와 연결이 됩니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문을 숭상하고 무를 멸시했던 조선제 이래의 전통에 따라 군인을 무시하고 압도적으로 학생편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11.6으로 인해 야기된 80년의 국가위기는 첫째, 삼김씨의 조급한 민주화 요구와 전국적으로 번진 학생 소요 및 노사분규의 확산으로 인한 체제 위기였습니다. 둘째, 오일 쇼크와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로 인한 5.6% 마이너스 성장과 30%에 달하는 살인적인 물가고 등 경제 위기였습니다. 셋째,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삼중의 위기 앞에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 사령관을 보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들과 학생 지식인들은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화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최규하 정부는 먼저 완정화를 한 다음에 민주화를 하자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민주화, 오로지 전두환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 삼중의 위기는 결국 체제 위기 하나였습니다. 안보 위기는 바깥에서 체제를 위협했고 경제 위기는 안에서 체제를 위협했고 가장 심각한 체제 위기는 학생 소요였습니다. 학생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주로 좌파 세력의 전위부대 노릇을 해왔습니다. 80년에 들어와 학생 시위가 전례 없이 조직화, 과격화, 전국화되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다가 마침내 절정에 이른 것이 5월이었습니다. 전두환은 학생 시위의 좌경화, 종북화를 심히 우려했습니다. 학생 시위를 뒤에서 조정하는 김대중은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11.6 사태는 독재에 한가한 전 국민의 혁명이다. 김재규도 충신이다. 이런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이끄는 국민연합 선언문에서는 노동자, 청년, 학생들의 민권운동은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의 새 시대를 탄생시키는 최후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에 입각한 민중혁명의 선동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대개는 암묵적으로 학생 지식인들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군인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군부에 맞서 골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 중산층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80년 당시 국민소득은 1,600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파 중산층이 형성되려면 세월을 한참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파 중산층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일한 보루였던 전두환과 신군부가 물러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끝장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위기 상황일수록 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아 광주 사태가 진정된 다음 내각과 군 사이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의했습니다. 전두환은 최 대통령을 존경했고 최 대통령은 전두환을 신뢰했습니다. 최 대통령이 신군부와 함께 이원 집정제를 획책한다는 한간의 소문은 양쪽의 친화감을 과장한 데서 생긴 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1980년 7월 31일 최 대통령은 전두환을 불러놓고 난세를 극복할 사람은 전사령관 한 사람뿐이라며 대통령의 중책을 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통령은 혼란이 계속된다면 김일성에게 나라를 뺏길까 걱정이라면서 지금은 군을 알고 군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전두환이 휴가를 떠난 사이 최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사이 전두환은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주영복 국방장관을 만나 상의했지만 두 사람 모두 최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부는 위기 극복과 체제 보전을 위해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전두환을 유신괴수라 부른 것은 근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최 대통령은 안보 위기감에서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전두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를 밀어줌으로써 체제 핵심부의 암묵적 합의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최 대통령에 대한 신군부의 압박설은 근거가 불확실한 음모론이고 신군부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5.17 계엄 전국 확대와 더불어 사임한 신현학 국무총리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권력에 대한 접근을 강하게 견제한 바 있습니다. 신 국무총리는 12.12 당시 정승화 연행에 반대했고 또 전두환의 정보부장 서리 겸임에도 반대했습니다. 신 국무총리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 젊은 군인들을 믿음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당시 체제 위기의 심각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하지 않게 생각할 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꿈조차 꾼 적이 없는 전두환은 그렇게 대통령직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운명처럼 찾아왔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전두환의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과 신군부가 12.12 때부터 대권을 향해 음모를 꾸며왔다는 통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전두환과 그를 따르는 장교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목숨 걸고 노력했겠지만 위기 극복 노력과 대권 음모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전두환에게 운명적으로 대통령 자리가 주어진 것은 학생 지식인들의 좌파적 이상주의에 맞서 군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일한 보루 역할을 했던 한국 현대사의 운명에 따른 것이지 결코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의 의지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역사의 부름이고 운명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는데 이것은 매우 정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운명 혹은 역사의 신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전두환을 불러서
국민을 위해 실컷 부려먹었고 그런 다음 헌신짝처럼 그를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다음 나는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으며 머선처럼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전두환은 한국 현대사의 속죄양이 되어 수십 년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역사의 신이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신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한 거,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 개인의 자유와 그 실현의 조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60, 70, 80년대 약 30년 동안 한국 현대사를 주도해온 두 군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자유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부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군사 독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을 자유의 억압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를 지킴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자유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훨씬 더 강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개방과 자유를 국정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수호했던 자유는 이승만이 젊은 시절부터 강조해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따로서는 독립하는 개인의 자유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관한 책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의 종교적 자유와는 정반대의 세속적 자유입니다. 양자의 자유, 종교적 자유와 세속적 자유와 어떤 관계인지 모종의 관계가 있긴 있는데 설명하자면 복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세속적 자유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종이 될 때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노예가 될 때 얻어지는 자유죠. 반면 개인의 자유는 남들의 구속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속적 자유입니다. 즉 남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룰을 깨면서라도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마음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리킵니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기반을 두고 형성된 재래의 도덕적 기준에 따르면 폐륜에 속합니다.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보면 자유는 폐륜입니다. 불효막심한 짓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경쟁을 유발하므로 좌파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경쟁은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남들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경쟁을 통해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경쟁은 저주의 가면을 쓴 축복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란 아무거나 지 마음대로 하는 개망나니의 자유도 아니고 세상과 신체의 구속에서 풀려난 정신의 숭고한 자유도 아닙니다. 이 세속적 자유, 개인의 자유라고 한 것은 일정한 물질적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그런 자유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생명의 보장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일정 수준의 재산입니다. 누구라도 적빈 상태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생명, 자유, 재산,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불가분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을 병렬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경쟁을 격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 모든 나라는 발전했고 개인의 자유를 부정한 모든 나라는 후퇴 내지 실패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창의와 혁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에 가능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가능케 했던 원천적 힘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건국 당시에는 개인의 자유가 무언지를 알고 그것을 긍정했던 사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승만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 말은 이승만이 썼던 말입니다. 그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깨닫고 그것을 향유하는 중산층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산층 만들기는 전두환의 50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는 국민의 비율이 86년에는 무려 77%에 달합니다. 전두환은 이것을 전 국민의 중산층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국민의 중산층화는 전 국민이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는 전 국민의 자유화입니다. 전 국민의 중산층화는 안정, 개방, 자율이라는 50 정책 기조의 산물입니다. 50은 강력한 안정 정책으로 사회 질서를 잡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한국 사회를 세계와 미래로 열어놓는 개방과 자율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해외여행의 자유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다시 고도 성장을 회복하면서 수출은 늘어났고 1986년 국제 수지는 사상 처음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두환은 국민이 모두 신나서 뛰었던 결과라고 하면서 1986년이 평생 가장 기뻤던 해라고 수료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고 싶은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전두환과 50이 만들어낸 그 중산층이 전두환과 50에 반대하면서 80년대 말 민주화를 이루어냅니다. 민주화와 더불어 전두환은 80년 이후 한국 현대사의 모든 죄를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속죄양이 됩니다. 일종의 패트리사이드, 부친 사례였습니다. 전두환이 뒤집어 쓴 죄는 물론 민주화 세력이 만들어낸 죄입니다. 역사의 신은 때로는 자비롭고 때로는 무자비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전 국민이 개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려면 첫째, 국민의 생명 보장을 위해 공산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튼튼한 안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가 필수적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일도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부터 먼저 허용하면 국가 안보도 경제 발전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개인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박정희가 유신시대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유보하자는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두환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절차적 민주화가 일시적 제한을 받더라도 국민 생활의 향상을 통한 실질적 민주화를 구현하는 일이 우선이라 믿고 경제 성장을 위해 매진했었다고 말합니다. 두 군인 대통령은 학생들의 시위에 시달리면서 결사의 애국심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진하여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향유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승만이 자유의 창시자라면 박정희와 전두환은 자유의 수호자이고 자유의 확산자였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이고 그들의 정부를 군사정부로 하는 것은 착각 내지 좌파의 선전입니다. 제5공화국의 그늘, 민족해방 코미디와 민중해방 코미디, 전두환이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 모선처럼 일함으로써
간신히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바야흐로 대한민국을 중진국에 진입시키고 있던 바로 그때 대학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권 좌파 세력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986년 사상 처음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해 전두환이 평생 가장 기뻤던 해라고 했던 바로 그 해에 서울대 운동권 중심부에 주체 사상이 다른 모든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누르고 서울대를 넘어 전국 각 대학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자는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이 전두환 대통령을 압도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김일성이 은밀하게 거둔 첫 승리의 여파는 컸습니다. 그 후 한국 현대사는 계속 작용화되었고 마침내 주사파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송두리째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복잡한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 각축을 벌리던 서울대 운동권에서 주사파의 대부 서울법대 82학번 김영환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은 1985년 말이었습니다. 김영환의 이른바 민족해방 노선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전두환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군사 파쇼 독재자이다. 우선 미국을 몰아내고 전두환 괴뢰정부를 타도하는 민족해방 투쟁부터 하자. 그런 다음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주의 낙원을 소련, 북한 등 주변 공산국가의 도움으로 건설하자. 미국은 우리의 철전지 원수다.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의 관건은 반비다. 주사파의 간단 명료한 노선은 골치 아픈 이론엔 흥미가 없는 전두환 학생들을 흡입하고 그들을 행동으로 내몰기에 편리했습니다. 김영환은 간편화, 대중화, 행동화로 운동권을 혁신하고 스스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지하에서 운동권을 조정했습니다. 한 패러그래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사파의 민족해방 노선은 다 틀렸습니다.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인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제국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과거의 제국과는 행태가 달랐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은 빼앗은 것보다 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면 우리도 없고 미국인도 웃을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사파의 민중혁명도 다 틀렸습니다. 80년대에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명문대 운동권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구로공단으로 달려가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학 못 다니고 공장 다니는 근로자들을 불쌍하게 여겨 그들을 억압과 착취해서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은 대학생들의 오만이었고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억압과 착취만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은 근로자들을 민중으로 만들어 그들을 민중혁명의 대열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근로자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민중도 해방도 혁명도 아니고 중산층이 되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부존 자원이 없는 이 좁은 국토에서 이 많은 인구가 먹고 살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본과 기술을 빌려와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값싸게 파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것을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불평등 관계로 설명하고 반미 민족 해방을 하자는 주사파 학생들의 발상도 웃기는 코미디이고 늘 억압만 당하고 착취만 당하는 계급으로서의 민중을 발명해서 근로자와 농민을 그들이 원할 리 없는 그 민중의 범주에 집어넣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준 유능한 기업인들을 매판 자본가라고 욕하면서 민중혁명을 하자는 주사파 학생들의 발상 또한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80년대 최고의 코미디언은 이주일이 아니고 민족해방 코미디와 민중해방 코미디를 창시한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0년대 주사파 극자 세력을 향해 누군가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민족주의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민중주의가 민중을 구원할 수 있을까? 민족주의가 지나치면 민족을 말아먹지 않을까?
민중주의가 지나치면 민중을 말아먹지 않을까. 실제로 민족주의와 민중주의가 민족과 민중을 말아먹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한입니다. 우리 80년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지향하든 바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을 내걸었던 구호는 민족과 민중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극단화해서 두 개를 섞어 놓으면은 주체사상 외에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민족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고 민중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민족주의, 민중주의를 실현하려면 김일성 독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의 마지막 귀결은 주체사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과 오공의 역사적 의미는 뭔가?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전두환과 오공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퇴행하는 길을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군인의 현실주의가 학생의 이상주의를 막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현대사에서 전두환과 오공이 갖는 최대의 역사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두환과 오공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장차 존속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전두환과 오공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과거를 평가합니다. 자, 한 패러그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전두환과 같은 철저한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